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115회차 우리 원천징수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천징수 파트를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사원 등록이 나올 때도 있고 이 전회차처럼 급여 자료 입력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114회차 급여 자료 입력이 나왔으니까 사원 등록을 내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죠. 이번에는 사원 등록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두 가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사원 등록을 클릭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사원 헷갈리지 마십시오. 제일 첫 번째 김필영입니다. 자, 김필영의 부양가족이다. 모두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늘상 나오는 조건인데 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하면 모두 다 이 사람이 공제를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본인 부양가족의 소득은 주어진 내용이 전부이며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항상 부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뭐를 같이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이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공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로 체크해 두는 거죠. 자, 본인에 대해서 총급여 8천이 나왔습니다. 뭐 월세 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하거나 그럴 때 조금 고려해 보실 내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부양가족 명세에 들어가는 내용이며 본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들 헷갈리는데 사실 이게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퇴직 소득금액. 자, 우리가요, 소득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종합 소득이 아니에요. 종합소득 금액. 즉, 필요경비라든가 소득공제들을 다 차감한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와 퇴직에 대해서도 역시나 소득 금액. 이렇게 필요경비라든가 소득공제를 모두 다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자, 이거 잘해야 되죠. 이하까지가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100만 원 이하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건 딱 100만 원까지 네,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아들, 딸 뭐 입력해 보시면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녀세액 공제 자동으로 설정이 되겠고요. 자, 부친에 대한 김경식 씨입니다. 주거형편상 별거 중에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 대해서 직계 존속에 대해서 즉 부모 여기 보시면 모두 다 주거형편상 별거 중이잖아요. 자,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직계존속 규범에 들어오는 사람들로서 주거형편상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나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자, 하지만 되고 안 되고는 또 여기서 판단이 되죠. 소득과 나이요. 자, 나이야 어차피 입력을 하면서 판단이 될 거고요. 60세 이상인지는. 자, 장애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다? 소득이다. 자,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부친 입력할 거예요. 여라고 입력할 거예요. 그런데 옆에 뭔가 부연 설명이 있으니까 좀 불안해요. 자, 2024년 3월 8일에 사망. 자, 이 문제는 24년도에 시행된 기출이죠. 24년도 당해년도의 사망입니다. 자, 사망일 전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4년도 사망은 24년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퇴직뿐만 아니라 양도소득 금액도 100만 원 이하까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미 소득에서 땡. 하지만 이 사람 그래도 뭐로 입력해야 돼요? 부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장모 총급여 500입니다. 자,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다 라고 한다면 총급여 얼마까지는? 500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뭐 필요경비라든가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요, 그냥 전체 다 무조건 뭐 하는 소득이다? 분리과세하는 소득이에요.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라는 건요, 내가 소득을 받는 그 순간 소득에서 세금이 떨어져 나가서 세금이 이미 납부가 된 상태로 끝나버리는 소득이에요. 즉, 어디로 가지 않는다고요? 이미 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종합해서 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리과세되는 소득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종합소득금액이 빵원입니다 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형은요, 소득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 때문에 탈락을 시킬까 했었죠. 허나 뭐가 있더라? 장애인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나이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에 대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주는 거죠. 과거에 옛날에 100회 이전에 막 출제가 될 때는 시험 문제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점점 여러분들한테 많은 항목들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라 하더라도요, 여성 사원인지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일단 뭐 부녀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남성 사원이니 부녀자랑은 상관이 없고, 그 다음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니 자녀가 있다 한들 부녀의 배우자가 있다면 한부모 공제도 혜택이 없죠. 자, 본인 장애인이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본인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 본인에 대해서 뭐뭐뭐 체크해드렸어요.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드렸죠. 여러분들 시험 실제로 보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제자가 조금 어렵게 내야지 라고 한다면 이런 디테일들을 챙길 수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 놓치죠. 특히나 본인이 장애인이다 이렇게 나오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많이들 틀리시거나 그러더라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3번 배우자. 자, 배우자 최하나 씨입니다. 자, 최하나에 대해서는 841006-2219-118입니다. 자, 우리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딸 넣어볼게요. 4번 소득자의 직계, 비속, 즉 나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김이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120712303589 라고 해서 12세 자녀세액공제 자동 체크. 자, 그 다음 딸 들어가 볼까요? 김시온. 자, 4번 직계 비속이다. 김시온이다. 라고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90103-4035-455. 자, 우리가 8세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다 라고 한다면 여기 뭐예요? 8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에 대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5살짜리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그 다음 부친 들어갑니다. 자,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입니다. 직계존속 본인의 부모님이죠. 김경식이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010311567778. 자,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질문할 게 뭐 있지? 싶었겠지만 바로 여기서 60세 이상이라고 자동 체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 여부에만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법률이니까 2번 선택하시면 끝나거든요. 근데 어떤 수험생이 이걸 어떻게 고치셨냐면 60세 이상이라고 안 하고 5번 장애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걱정해요. 왜냐? 최종 답안에는 4번 60세 이상 가답안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60세 이상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뭐겠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감점의 요소가 아니라고요.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셨는지 답변이 나왔죠. 둘 다 가능합니다. 라고. 일단 기본공제 안에 들어가고 있고 장애인에 넣으면 장애인인 거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우리가 장애인으로 보면 장애인으로 봐도 되고 60세 이상이면 60세 이상으로 봐도 됩니다. 어찌되었든 경로 우대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 그리고 이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건 변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모친입니다. 똑같이 소득자의 직계존속 이연화. 자, 들어가 보자. 그 다음에 490717155433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0번 부로 체크한다고요. 여기에다 장애인 중증 환자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 소득금액이 너무 많아요. 100만 원이었으면 넣어줬겠죠. 근데 1000만 원이잖아요. 너무나 터무니없죠. 자, 그리고 장모는 2번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한수희.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5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25, 23, 4, 5, 4. 이 사람 총급여 500이기 때문에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 그리고 경로우대 자동 체크된 거 확인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형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다. 6번이었죠. 김필모 이렇게 해서 기록해 줍니다. 자, 79, 12, 30, 1, 2, 3, 4, 5, 7, 4. 어라, 나이 때문에 부로 체크가 되는데 아니야. 5번 장애인. 이 사람은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고 일용근로소득 720은 어차피 분리과세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담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주어야 해 라고 해서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까 김경식 씨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 아니었죠. 국가유공자들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 입력을 하고 났는데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버튼을 잘못 눌러서 틀리게 입력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시험장 가서 너무너무 집중해서 잘 풀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채점을 하고 나서 내가 발표 날 점수를 딱 받았을 때 너무 차이가 나더라. 왜 이렇게 감점이 많이 됐는지 나도 모르겠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뭐, 부분 점수를 주는 거에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렇게 나는 잘 입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막상 내가 진짜 이의 신청을 해서, 내가 그 주관사에 찾아가서 나의 답안을 그날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깜짝 놀랄 일들이 생겨요. 실제로 그래서 뭐 내가 채점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갔을 때 그래요. 당신 말대로 정말 우리가 채점을 잘못했습니다 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내가 시험장 가서 나는 제대로 입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입력된 거 보니까는 말도 안 돼. 이거 누가 조작한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어이없음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장에서 긴장을 많이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쉽진 않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대해서 부양가족 탭, 신용카 탭, 의료비 탭, 연말정산 입력 탭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시면 전체 사원 불러오기를 먼저 진행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철수 사원이다 라고 해서 누구부터 시작하는지도 주의해 주세요. 자, 총 급여, 근로소득 외에는 소득이 없고요. 세대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다 라고 하는데, 자, 부양가족 탭으로 들어갔을 때 배우자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양가족 탭에다가 진행을 해주는 거죠. 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이렇게 1,000만 원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나의 부양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3번 배우자 강희영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840630254785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0번으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부적합하다라고 등록을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서 내가 아예 입력도 안 한다? 그럼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친은 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 종합과세되는 소득이죠. 100만 원 이하입니다. 90입니다.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자,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이거 어디서 보고 입력합니까? 라고 하는데 앞서 보셨던 사원등록에서의 보셨던 연말관계죠. 연습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저처럼 기억을 하고 가니까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차라리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던 사원 등록에 가셔서 등록하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전체 사원 불러오게 하면 사원 등록에 있던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면서 부양가족도 다 똑같이 불러와지니까 만약에 이런 연말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사원 등록에서 진행하고 오셔라. 자, 부친 이명수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61012 1587428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60세 이상이다 라고 해서 68세로 들어가 있고요. 70세 넘지 않았으니 경로자 아닙니다. 자, 4번 직계 비속입니다. 이현수 그 다음에 여기서는 1404083852 611
초등학생이네요. 자, 어찌되었든 만으로 10살, 8세 이상이니까 자녀세액공제가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연수 다음에 이리수, 4번 이리수, 그 다음에 자, 191104 4487 112 취약전 아동이죠. 네, 5세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생이냐 취약전 아동이냐는 뭐 교복에 대해서도 있겠고, 그 다음에 사교육과 관련된 학원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로 이렇게 배우자 넣어준 상태이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는 모두 다 국세청 자료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표준세액공제가 더 클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그대로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아예 안 되고 보장성이죠. 이철수 본인에 대한 보험료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본인에 대해서 아래쪽에다가 일반 보장성. 자, 보장성 보험에 30만 원을 넣어보자. 자, 더블 클릭해서 일반에다가 30을 넣어줍니다. 자, 종료. 그 다음에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인데요. 배우자는 애초에 뭐가 될 수가 없더라. 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배우자라서가 아니라 문제는 뭐 때문이다. 우리가 소득과 나이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고려하는 게 보험료라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세상 제일 까다로운 거다라고 늘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이명수 부친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요? 부친의 생명보험료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을 조심하는 거냐? 만기까지 납입액이 만기 환급금보다 더 큰 경우다. 즉 우리가 저축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낸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돌려받는 돈이 150이야. 그럼 내가 낸 거보다 더 많은 돈 50이 추가로 더 오는 거잖아요. 이런 건 저축성 성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자처럼 더 받아오는 거니까. 하지만 이 문제처럼 만기까지 내가 낸 돈보다 환급액보다 내가 낸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냈는데 실제로 나중에 환급은 뭐 30만 원만 되더라. 아니면 10만 원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70 혹은 90만 원은 내가 고스란히 낸 지출이잖아요. 이렇게 고스란히 낸 지출들, 이런 것들이 바로 보장성 보험의 성격으로서 우리가 보험료 지급액에 대해서 지출로서 바로 여기에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부친에 대해서도 들어가 보자. 생명보험료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부친 15만 원의 생명보험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부친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없었어요.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험이다 이런 표현도 없었고요. 자, 이현수 아들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요? 아들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 35만 원. 자, 등록을 하다 보면 금액이 당연히 100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들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뭐 할 필요는 없더라는 거예요. 입력할까 말까, 어디까지 입력해야 될까? 그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전체 금액을 입력하시면 나중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자동으로 금액을 커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이철수 본인에 대한 일반 보장성 보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부친 이명수 씨에 대한 15만 원의 보장성 보험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현수 아들에 대한 35만 원의 보험료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세 개의 금액을 다 합쳐봤자 80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뭐 제거하거나 금액의 한도를 고민할 필요는 없겠구나. 자, 교육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교육비입니다. 자, 부양가족 쪽에 오셔서 역시나 본인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대학원 교육비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학원의 경우에는 누구에 대해서만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500만 원의 교육비 넣어주고 본인은 자동으로 본인 체크가 되죠. 자, 아들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조심. 이현수 아들은요. 초중등 교육법상의 정규 교육기관의 수업료 800을 냈고요. 바이올린 학원비가 240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입력하실 때 여기에다가 300만 원 한도를 알고서 내가 초중고생이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상관없어요.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제 수업료로서 800이 최대치인데 이걸 내가 학원비까지 합쳐서 1040을 등록하면 그러면 땡이라고요. 학원비,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예 커트시켜라.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전체 다 쓰든지 아니면 내가 알아서 300을 잘라서 써야지 이 바이올린 학원비까지 넣으시면 곤란합니다. 자, 딸에 대한 영유아 보육법상의 이런 정규 교육에 대한
어린이집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약 전. 자, 이렇게 해서 취약 전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비까지 넣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의료비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의료비. 본인의 질병치료 목적 의료비 F2 눌러서 본인 찾아봅시다. 자, 분명히 국세청 자료라고 문제 시작할 때 헤드에서 읽고 오셨고요. 상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건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105만 원. 자, 그 다음 부친에 대한 질병치료비입니다. F2 눌러서 부친에 대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었으며 국세청장에서 자, 그런데 문제. 이 국세청장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150이에요 라고 입력을 하려고 보았더니 문제가 되네요. 국외 의료비. 자,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지 국외 의료비는 안 됩니다. 국내에 대한 지출액만 가능해요. 의료비. 따라서 아버지 거 지웠습니다. 자, 딸에 대해서 넣어볼게요. F2 일이수 질병치료 목적이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25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더라.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오셔서 신용카드 사용액 3,250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런 도서에 대한 사용분은 전혀 없다고 했으니 국세청 자료 자리에다가 본인에 대한 3,250을 등록해주자. 자, 이렇게 3,250까지 모두 다 등록을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금액은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볼까요?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아래쪽에 자, 쭉 해서 보시면 교육비에 대해서 이렇게 1,480, 의료비에 대해서 130, 그 다음에 왼쪽에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자, 어디에 내려와서 조금 더 내려와 볼까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라고 해서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등에 3,250이다 라고 해서 들어간 내용들까지도 모두 다 체크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뭐를? 여기 바로 F8 확인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신용카드 사용액도 3,250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다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보험료 80에 그 다음에 여기 130 의료비 그리고 1,480이다 라고 해서 교육비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다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근무지에서 납부했던 금액들은 소득세에 대해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환급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3개월의 급여다라고 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환급세액을 돌려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풀이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 2급에 대해서 이렇게 실무만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물론 이론도 촬영할 계획이 있고요. 90분 동안에 보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빠르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수 없이 빠르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은요. 내용을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도 자꾸 실수가 연발이 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나 많이 틀려버렸어. 이거 하나 두 개 틀리다 보니까 감점이 너무 많이 됐어. 라고 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꾸준히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두 다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